안녕하세요. 묵사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세상을 바꾼 5가지 상품 이야기인데요. 저자는 홍익회, 이 책의 총 페이지 수는 387페이지, 출판사는 행성비 입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이란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세상을 바꾼 5가지 상품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책의 목차는 총 5장으로 되어 있고요. 소금, 모피, 보석, 향신료, 그리고 석유 등으로 쓰여 있습니다. 먼저 작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자면요. 이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를 졸업하시고요. 1978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인 코추라에 입사하셨다고 하는데요. 이후 보고타, 상파울루, 마드리드 무역관을 거쳐 경남 무역관장, 뉴욕 무역관 부관장, 파나마 무역관장, 멕시코 무역관장, 마드리드 무역관장, 밀라노 무역관장을 끝으로 2010년에 정년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베제대학교 교수로 유대인의 창의성, 서비스 산업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자는 32년간 수출 전선에서 유대인을 접하며 그들의 장단점을 눈여겨보셨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제조업보다는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서비스 산업에 있다고 보고 10년 전부터 유대인 경제사를 집필하기 시작하셨고요. 그 결과물이 유대인 경제사 시리즈 10권이라고 합니다. 이 시리즈를 한 권으로 축약한 유대인 이야기는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하고요. 예스24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모피는 원래 인간이 기후와 자연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활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동물의 모피는 사냥의 기념품이자 최초의 의복이었고요. 기원전 3500년경 유프라데스 강 하류에 살았던 수메르인도 모피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모피는 고대부터 신성하고 종교적인 가치를 지녔고요.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만 사자꼬리로 만든 허리띠를 허리둘레에 감아 장식했는데요. 해범의 모피는 당시 신전 사제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피는 왕과 고위 성직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고요. 모피가 신성하고 귀했던 만큼 그 값어치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모피는 대표적인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요, 최초의 모피에 세금을 붙였고요.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세금을 높이 붙여 모피 사용을 억제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모피 무역은요, 인기 상품이 되면서 기록에 의하면 캐톨릭 주교도 베네치아 유대인들에 의해 수입된 모피 코트를 입었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 모피 코트와 모피 모자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고대 프랑스 국왕 샤를마누는요, 모피 착용을 비난했지만 재미있게도 그 자신은 바다 표범 모피로 만든 상의를 즐겨 입었다고 하네요. 유럽에서 모피 무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중세 동방 무역을 주도했던 유대인에 의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유럽인들은 귀족들을 위해서 동물을 사냥했고요. 주로 다람쥐, 산쪽제비, 담비, 여우 등 작은 동물이었죠. 모피를 손상 없이 벗겨내기 위해 덫을 설치해 동물을 산채로 잡았고요. 외투 한 벌을 만들기 위해 수백 마리의 다람쥐, 수십 마리의 여우가 필요했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의 동물이 죽어야 했습니다. 결국 서유럽에서 모피 동물이 멸종 위기를 맞게 되고요. 모피는 계속 필요했으므로 시베리아와 그 너머 극지까지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무역 시스템이 시작됐고요. 이러한 국제무역은 근대 초기에 러시아가 시베리아까지 영토를 넓히게 된 주 요인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 공략을 시작한 것은 차르 이반 4세 때인 16세기 후반인데요. 그때까지 시베리아의 주인은 몽골계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선사시대 이후로 대륙 서쪽 우랄 산맥에서부터 동쪽으로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광대한 땅에서 어떤 통치 권력이나 문명의 간섭을 받지 않고 부족 단위로 흩어져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요. 1581년 이반 4세의 지원을 받은 러시아 코사크 용병들이
우라산맥 동남부 타타르족 거점인 시비리를 공격해 점령하면서 그곳에 살던 120여 개의 부족 공동체 20여만 명의 운명은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서유럽과 비잔틴 제국 등에서 최고급품으로 꼽혔던 시베리아 검은 담비의 모피 가격은 사냥꾼 한 명이 검은 담비 몇 마리만 잡아도 생애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군대 진격보다 더 빨리 모피 상인들에 의해 시베리아가 개발되었고요. 그 당시 먼저 들어가 잡는 사람이 임자였기 때문에 하루 평균 약 100제곱킬로미터라는 엄청난 속도로 영토가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모피 무역은 러시아 경제적 기초가 되었고요. 한때 러시아의 비버 가죽 수출액은 러시아 재정의 1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처음 러시아의 수출품은 담비, 비버, 늑대, 여우, 다람쥐 및 산토끼의 말가죽 등이었는데요. 그 후 1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개발해 북극여우, 스라소니, 검은 담비, 해달 및 흰담비 족제비과 어민이라는 동물을 잡았습니다. 결국 광활한 시베리아 숲에 살던 모피 동물은 인간의 탐욕으로 18세기 초에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자 러시아의 모피 상인들은 더 나아가 베링 해협을 건너 1704년 알래스카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오로지 모피 사냥을 위해서였고요. 알래스카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사냥터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때 그곳들은 모두 러시아 영토가 되었죠. 계속적인 모피 동물 사냥으로 모피의 동물이 점차 사라지자 북태평양 해안가의 해달과 북방 물개에 눈을 돌려잡기 시작해서요. 1750년에서 1790년에는 약 25만 마리의 해달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산업화를 시작한 뒤에 비로소 모피 무역의 규모가 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동부에 정착하기 시작했던 유럽인들에 의해 모피 동물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미시시피를 넘어 서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피 무역은 인디안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교역의 대가로 백인들에게 받은 술, 무기, 그리고 유럽산 질병으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됩니다. 1580년대 파리를 중심으로 비버 가죽 모자가 대유행이었는데요. 북아메리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사냥감은 역시 비버였다고 합니다. 한때 북아메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번성하던 비버는 163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당시 영국의 국왕 찰스 1세가 석유사의 사람들은 반드시 비버 모피로 만든 모자를 써야 한다는 포고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피의 소재로 18세기에는 북해의 해달, 19세기에는 물개가 유행했고요. 이후에는 검은 여우가 쓰였는데요. 이때부터 야생동물이 귀해지자 모피용 동물을 사육하기 시작해서 은여우가 길러졌고요. 2차 세계대전 침체기를 거쳐 전쟁 이후에는 밍크가 부드러움과 우아함으로 모피의 여왕 자리를 차지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밍크 최대 사육국은 덴마크와 중국으로서 덴마크는 연간 1200마리, 중국은 한때 1800만 마리까지 생산하다가 지금은 900만 마리 정도 밍크 모피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는 아시아 무역을 위해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고요. 독점 무역을 주도하던 중에 동인도 회사 소속 하프먼 선박을 이끌던 헨리 허드슨이 1609년 9월에 맨하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맨하탄 섬을 끼고 흐르는 강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 허드슨 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네덜란드로 돌아올 때 비버 모피 등 아메리카의 특산물을 가득 싣고 오면서 비버에 눈독 들인 네덜란드 상인들은요, 1621년에 아메리카 신대륙을 겨냥한 서인도 회사를 세웠고요. 맨하탄에 대한 본격적인 식민지 개척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대주주들은 대부분 암스테르담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했던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숲이 무성했던 맨하탄 섬에는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1625년에 서인도 회사가 이곳에다 비버 모피 수집을 위한 가죽 거래 교역소를 세웠다고 하고요. 이듬해 서인도 회사 총독은 인디언들에게 맨하탄을 사버렸다고 합니다. 옷감 등 겨우 60길더,
곧 24달러 상당의 물품을 주고 허드슨강 하구의 섬을 손에 넣었고요. 맨하탄 남단의 베러리 파크는 이 역사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이곳에 뉴 암스테르담을 건설했고요. 베러리 파크를 중심으로 한 맨하탄 남단은 풍차나 벽돌로 만든 작은 집들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지금도 네덜란드 마을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18세기에 러시아가 비버를 찾아 벨링해를 넘어 알래스카로 들어가게 돼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요. 북아메리카가 열강 식민지가 되는 과정 역시 유럽인들이 비버를 찾아 헤매는 데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석의 역사는 곧 유대인의 근대사이기도 한데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스페인 왕국이었던 카스티아는 국도에서 남은 이슬람인들을 몰아내고 조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는데요. 1492년 3월 31일에 유대인 추방령을 발표합니다. 스페인 정부가 내전으로 인해 흉흉한 인심을 추스리고 바닥난 국가 재정을 끌어올리는데 당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재산 몰수와 추방이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상황이었죠. 또 다른 목적으로는 콜럼버스 신항로 탐사에 들어갈 왕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스페인 국민의 6.5%가 유대인들이었고요. 특히 수도 똘레도에는 유대인의 경제와 문화가 직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상업도시 바르셀로나에 유대인들이 상권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4개월 내 떠나야 하는 추방령에 유대인들은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가는 것은 허용하되 진짜 필요한 화폐와 금, 은 등 몇 가지 귀중한 물건은 가져갈 수 없다고 발표되었고요. 당시 발각되면 사형이었습니다. 재산은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야 할 상황이었죠. 캐톨릭으로 개종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집을 주고 당나귀를 얻었고 포도원 대신 몇 필의 포목과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재산을 급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던 와중에도 유대인들은 담보 대출 시 저당을 잡았던 물품들 중에 부피가 작은 보석류를 챙겼는데요. 이는 후에 유대인들이 이주해간 벨기에의 앤트워프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보석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된 주된 이유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보석을 이처럼 중요한 경제활동의 대용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보석은 일반인들에게 그리 대중적이지 않았고요. 보석은 왕관이나 검의 장식품 그리고 귀족이나 성직자 예복에 쓰이는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근대에 들어서 보석을 중요한 교환 가치의 하나로 승격시키면서 보석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15세기 중엽 이후 바르셀로나 유대 보석상들에 의해 처음으로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겨나 앤트워프로 이사한 뒤 제일 먼저 시작한 장사가 탈출할 때 지니고 온 보석 거래였다고 하고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보석 시장이 쉽게 형성되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벨기에의 앤트워프는 국제 보석 거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벨기에의 앤트워프 유대인들은 점차 보석 물량이 커지자 그들이 가공한 물건을 외국에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와 손잡고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다이아몬드 산업은 유대인들이 수입, 가공, 수출, 유통, 프로세스 일체를 장악해 유대인의 완전한 독점 산업이 되었습니다. 독점을 하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었고요. 다이아몬드의 생산지 국가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공과 기술 그리고 유통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오늘날에도 벨기에의 앤트워프는 유럽 최대의 다이아몬드 유통지로서 1980년까지 전 세계 원석 다이아몬드 90%, 세공 다이아몬드의 50% 이상을 소화했고요. 유대인들은 이 시장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본격적인 다이아몬드 생산은 1866년 남아공 오렌지강 유역에서 21캐럿짜리 유레카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고 나서부터인데요. 이 원석은 1년 후 파리 박람회에서 전시되었고요. 이 대규모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어 근대적 채굴법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대량 발굴된 다이아몬드는 널리 대중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뒤 남아공 다이아몬드 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인 세실 로우즈가 유대인 자금의 대표적인 로스차일드가 자금을 받아 1888년 드비어스사를 설립해 아프리카 남부를 지배했고요. 드비어스는 188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을 떼는 다이아몬드 시장의 90%까지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의 눈물이라고 굳게 믿었던 탄소 결정체 다이아몬드는 이제 한 해 1천억 달러가 넘게 거래되는 거대한 산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 광석을 등급별 분류해 가공 직전 단계의 원석을 파는 회사인데요. 1년에 딱 10번만 이루어지는 이 판매 기회는 전 세계적으로 150여 지정 고객만 구매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유대인이 주류를 이루고 다음으로 인도계가 30명대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독점이다 보니 완전히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고요. 지정 고객들은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 가격과 물량을 제시하면 불만 없이 현금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가격에 불만을 나타내면 다음부터 추천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완전히 횡포가 심한 판매자인데도요. 지정 고객을 못 대어 안달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마진이 큰 중간 도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드비어스는 영국의 독점 자본으로 출발해 남아공, 중앙아프리카, 앙골라, 보츠나와 등 영국의 과거 식민지에서 행해지던 착취의 형태를 띠고 발전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150여 개의 보석 가공 회사에서 비밀 결사 조직을 방불케 하는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가격이 내려가면 유통을 줄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유통량을 늘리는 등 가격을 자유자재로 조절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에 관한 절대 권력을 휘두른 셈이죠. 그러나 100여 년에 걸쳐 다이아몬드의 유통과 가격을 결정했던 드비어스도 드비어스의 위세에 눌려있던 경쟁업체들이 새로운 다이아몬드 광산을 잇따라 개척하면서 다이아몬드 시장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끝으로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역사는 인간이 무언가 필요를 얻는 과정 가운데 함께 바뀌고 발전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역사를 바꾸는 상품은 뭘까 하는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5가지 상품을 그저 나열하는 간단한 수준의 내용이 아닌 아주 자세히 그리고 지나온 역사를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